지금부터 자양 23동 모아타운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저도 모아타운이 그냥 저층연립을 재건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거야. 큰 돈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다녀가시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의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아타운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도부터 높이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은요, 여기 종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축과 낡은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해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러면은 이제 그래, 저층 연립의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지를 아파트처럼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조건도 한번 볼까요?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7% 이상, 10만 해배 이내 지역이어야 하고, 최고 35층까지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거는 24년 3월 21일자로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정하는 조건들이 완화되다 보니 최근 모아타운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아타운은 그냥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단지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모아타운은 그냥 유타운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소 어려워지니까 이 모아타운의 인기가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은 모아타운이고요. 현실은 재개발이라고 인지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들어요. 이 모아타운 사업은요, 총 4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져요.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형인데, 올 3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모 방식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이나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요,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역세권 내에서 300m에 있는 이런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타운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근데 24년 3월 21일자 이후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민제한형 가로주택형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고객님들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조합거래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 그리고 분양분의 재당첨 제한,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요인들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에 많이 묶여가지고 이런 전매나 이런 것들 양도 같은 것에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보시는 것처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십니다. 단, 아래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지역 내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들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거든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만든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냐.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냐. 이 이해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이러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아요. 그 말은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오히려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타운이 유형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세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30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 시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역시도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적용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모아타운 사업이 뭐 동의를 받아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는 시점에는 앞으로도 2, 3년, 3, 4년 뒤가 될 거잖아요. 그때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현재보다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의 상한제하고는 다른 개념의 분양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모아타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024년 3월 2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모아타운의 청수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용적률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67%가 기존 건물들이 노후화가 30년 이상 되어야 가능했는데 이게 20년으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는 비중이 57%만 되더라도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가 있지 않은 저층 연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을 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이 모아타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제한 방식으로 여러 지역 내에서 모아타운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고요. 제도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접수를 받아가 승인을 해야 그 부분에서는 또 변화된 지역들에는 규제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아타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과거에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100개 모아타운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 접수가 75건 정도 됐고 추가로 25건을 하면 이제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은 끝이 나요. 그럼 왜 공모 방식의 모아타운이 무슨 이점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요. 초기의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해요.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건축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도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사가 PM사라고 하죠. 시행을 위탁받은 PM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은행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금리로 받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렇게 공사비 부담이나 이 금융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LH나 SH 쪽에서 아주 저리로 공사비나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방식으로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공모 방식이 24년 3월 20일 이후에는 규제가 많이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이 풀린 규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들이 늘어난 거죠. 근데 단점은 이 동의율이 57% 이상이다 보니 사업 진행이 공모 방식보다 빨라요. 자양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블록들도 생겨나요. 하지만 주민제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렇게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점입니다. 이 모아타운은 이 주민제한 동의율을 접수한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가 약 5에서 6년 정도 소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소가 8에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사비가 인상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준공 때까지 뭐 3년, 4년, 5년 기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5에서 6년이 사업기간이에요. 이 얘기는 중간에 금융비용이나 공사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감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추가 분담금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이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점도 모아타운에는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아타운에는 공모 방식이나 주민제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식은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주민제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아타운은 장점이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 블록별로 200세대, 300세대짜리가 4개 블록, 5개 블록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00세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 단지처럼 만드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이 타운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통합해서 지하를 연결할 수 있다든지 6m 이하는 도로를 폐도시키고 한 단지처럼 블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저층 연립의 조그마한 블록들을 도로를 없애고 한 단지로 만들어 버리니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를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규제는 완화되어 있고 사업의 속도는 빠르니 서울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모아타운 사업이다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아타운 사업이 면밀히 꼼꼼하게 보시면은 블록형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 아마 들으실 때 얘기들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 대상지를 투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의 파악이에요. 이후에 제가 자양 2, 3동 내에서도 투자 지역을 제가 보여드릴 때 1차원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리는 게 왜 A구역, B구역, C구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공급 세대수나 용적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 이 모아타운은 한 단지가 아니라 1, 2, 3, 4, 5 블럭이 모여서 한 단지를 이룬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파악하는 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비용들을 세이브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현재로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나 분양권 양도 제한이 풀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묶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에서는 공모, 주민제한 방식에 따라서 사업 진행 속도나 대상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공모 방식보다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토지 소유자가 많으면 입주권을 할당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리고 조합원 규모, 계속 제가 블럭형으로 만드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한 지역을 일괄로 해가 진행하는데요. 여기는 1, 2, 3, 4 구역이면 구역마다 조합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업 속도가 느리거나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조합원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고요. 권리 산정 기준의 파악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소액 투자를 하는 분들은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신축을 해서 내가 거기서 분양권을 많이 받겠다. 이 모아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분양권을 받는 게 1+1 정도지만 1, 2, 3, 4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1, 2, 3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지분 쪼개기라든지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다세구로 바꿔가지고 또 분양권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불법들이 횡행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직까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업 시행자의 토합 유무도 사업 진행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 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서 많은 이미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75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막 보시면은 모아타운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투자금을 가장 적게 하고 베네핏을 가장 늘릴 수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지역이죠. 자양 2, 3동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양 2동에 어떤 집중해서 투자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가 거의 브릿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여기 건대 입구역의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잠실의 롯데 백화점까지도 이용에 매우 효과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이 구역이 진행이 완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또한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도 진행이 되고, 여기는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나서 사업 접수까지 아마 된 걸로.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이 C구역보다는 조금 더 주변 빌라의 가격이 높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요. 왜 저는 이 C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냐면, B구역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동을 할 때 C구역으로나 A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메인, 외부로 나가는 진출입이 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자양현대하고 로얄동화 같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매우 극히 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조망권이 일부 세대에만 나올 수 있겠죠. 특히 B5, B4, B3 일부 지역을 하고 B2, B1은 사실 한강 조망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A구역이 원래는 선호도가 추진 속도가 가장 빨랐어요. 그런데 A구역은 아직까지 진행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 자기들이 가장 근대 입구역에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다 보니까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B구역은 이제 접수 단계까지 갔고요. C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 제한 방식, 이 A구역과 B구역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동의율이 이제 뭐 50몇 프로, 40몇 프로죠. 근데 C구역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요. 그 동의율을 접수받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모아톤 추진 나오는 거 외에도 이 지주택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 인해서 주변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변화할 곳입니다. 이게 다 바뀔 때는 아마 저 성수동 쪽만큼이나 가치평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블록은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이 주게 있고요. B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권리선정 기준일이 나왔고, 그리고 조합 접수가 서울시에 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보완 사항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얘가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B블록은 투자 금액이 좀 높아지겠죠, 앞으로. 지금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B블록은 핸디캡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C블록입니다. C블록이 과거에는 왜 C1, C2로만 해가지고 규모를 상당히 작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났어요. 그런데다가 2023년 3월 21일 이후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보다 더 뭐 용적률이나 인센티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C3, C4까지 확장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 2개월 지나면 C블록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A, B, C 블록을 나눠서 보시면은 A 블록은 7호선역인 자양역이 약 700m, C구역은 2호선 순환선인 구의역이 500m 이내에 있어요. 이 B블록은 어떤 형태로든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보면.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인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C구역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C구역은 근대 롯데뿐만 아니라 잠실 롯데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탁월해요. 그리고 한강 조망권은요, 여기는 광양중고가, 이건 물론 요 앞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광양중고에 항구적인 조망권을 가지기 때문에 남동 방향으로 대부분 동이 배치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면은 C4와 C3는 거의 한강, C1은 일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C2도 뭐 동간에 따라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추천하는 곳이 아마 C3와 C4 지역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인근의 모아타운 추진 단지 중에서는 C블록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사업지인간의 개발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울터미널의 현대 사업에서는 스타필드가 입점할 수 있다는 것. 이 스타필드가 입점한다면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이 상당히 바뀌겠죠.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투자한 상품에 대한 투자 가치 또한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지, 도로, 자양로를 넘어서 구의, 자양, 재정 및 촉지지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롯데캐슬 이스트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분양권 또한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여기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현재 분양권이 평균적으로 20억이고요. 이제 호가가 23억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8사 같은 경우 제가 어림짐작하고 26억에서 27억까지는 갈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사업지인간의 주요 리딩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입주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8,200만 원대, 평당 8,200이에요. 더샵 스타시티가 근대 입구역에 있는데 얘는 좀 오래됐죠. 그래도 평당 5천만 원. 롯데캐슬 이스트볼 분양권 상태입니다만 현재 8사 기준으로 6,700만 원대.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죠. 사업지인간의 현대나 강제 하우스토리나 자양 3차 여기도 4천에서 5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지역 모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당 9천, 8천, 9천까지는 아주 짧은 순간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이쪽 거를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실 때 얘네들의 값어치 8사 기준, 5구 기준의 가치가 아마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넘어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받을 겁니다. 왜? 지금 보면은 롯데캐슬 리버파크나 더샵이나 이스트풀이 한강이 잘 안 보여요. 고층에서만 보여요. 하지만 저희 사업지는 오지간한 층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서울에서는 한강을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C블럭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AB구역보다는 저는 C구역이 만약에 이게 조합 결성이 되고요, 어느 정도 조감도가 가시화되면 선호도는 AB구역에 비해서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 가치는 아직까지는 여기 조합이 미결성 상태거든요. 추진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격보다는 현재 85% 선으로 낮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투자자들은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지평가는 아무래도 C구역이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진행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아마 몇 개월이면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때는 이제 투자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시겠죠. 자, 투자 비용은 전세 안고 3, 4억 선을 저는 제안드리고요. 대지 지분 약 11평 정도의 신축으로 배정을 받는 게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투자 전략은 향후 진행 시 5, 6년 정도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26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 임대를 고려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주변 단지가 구축이 4천만 원, 최대 8천만 원대까지 신축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장기 투자하더라도 언젠가 여기가 모아타운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 이상의 투자 가치는 가져갈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예, 제가 매물을 선정한 기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발 장기화를 고려한 10년 내외의 신축 중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